이야기 이제는 세 번째는 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약자다. 그걸 좀 이야기. 정의가 파괴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약자가. 이게 또 내가 좀 그 강의에 한 섹션에 약자 중심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약자가 손해를.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강자가. 가령 교통 질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만약에 차선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신호등도 없으면 어떤 상황이 보여질까? 누가 제일 덕을 볼까? 덤프트럭 운전사. 그렇죠? 그보다 더 덕을 보는 탱크 운전수이다. 휘저으면서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이 큰 차들은 기운이 센 차는 질서가 귀찮아.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내 같은 노인 길바닥에 나갈 수 없죠. 이 미약가 끌고 다니는 사람, 티코 뭐 이런 거 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 길바닥에 나갈 수 없어. 약자는 질서가 깨지면 못 살아. 그러니까 정의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영국의 그 바리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뇌물이라는 게 뭐냐? Direct transfer of money from the poor to the rich.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게 뇌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갖다가 victimless crime,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무슨 뇌물은 뭐 당장 누가 손해를 안 보는 거죠. victimless. 내가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 주는데 누가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렇죠. 뇌물 못 주는 사람은 뇌물 왜 줍니까? 공정을 파괴하라고 뇌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하게 하라고 뇌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당할 수 있죠. 그건 누군가 뇌물 줄 수 없는 사람, 뇌물 줄 돈이 없는 사람, 뇌물 줄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손해. 그러니까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 모든 정의의 파괴는 궁극적으로 약자에게 해. 뭐 임시적으로는 약자가 강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아니 뭐 약자가 가령 뭐 테러를 행해가지고 부자 집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재산을 끼칠 수 있고, 뭐 아랍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뭐 미국의 그 건물 파괴하시고,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항상 정의가 파괴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구약성경에서 이 정의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고아와 과부. 왜 고아와 과부냐? 그 시대는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법이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이게 권력이라는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가 보호해야 돼요. 여자는 남편이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 또 보호해 줄 수 없는 남편이 없는 여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사야 7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명령하니까 그따위 사람들은 예배 드려도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물 나 아예 실제 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에 대하여 얼마나 역겨워하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나만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다. 나만 재물 많이 가져와봐라 내가 듣는다. 그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 사회에 제일 약한 사람. 왜냐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가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의 정의는 그 대법원에 가면 그 그림 있죠. 이 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다고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보지 않는다. 그 말이고. 저울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칼은 어디에 놓으면 친다. 근데 성경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주 실천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지식도 필요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아니냐.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돼야 우선 이익이 되는 것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정신은 이건 명백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가 동지 우리 국가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토마스 홉스라고 정치학하는 분 알겠죠? 17세기니까 영국의 정치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 국가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국가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고 권력을 갖느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주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권한을 줘서 그게 소위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왕의 권리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계몽주의가 확산이 되고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니까 근거가 있나? 응? 하나님이 왕에게 권리를 줬다는 근거가 뭐 있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진지하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계약서이죠. 사회계약서. 소셜 컨트랙트. 근데 사회계약서를 그가 정당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상태. 정부 없고 국가 없을 때는 소위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에게 늑대다. 약육 강식의 상태. 소위 룰 오브 장글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룰 오브 장글이 뭡니까? 약육 강식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약한 사람의 고기를 만산에 잡는다는 말 아니에요. 약자가 장글에서는 필요해요. 자연 질서라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텔레비전을 갖고 자연 도큐멘터리 나오는 걸 유심히 참 신기한 모습 몇만 해요. 이게 가령 누구니 사슴이니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그 옆에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까이 있는 거 안 잡아. 이 사람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보면 안 잡아. 누가 잡힙니까? 저는 놈, 어린 놈, 병든 놈, 무리에 못 따라가는 그놈을 잡죠. 절대로 강한 놈 안 잡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좀 살이 튼튼하게 좀 강한 놈 잡아야 먹을 게 많고 그렇지. 이상하게 그 강한 놈은 다 똥을 치고 그걸 못 따라가는 놈 약한 놈만 잡혀요. 그게 약육 강식이에요. 물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같은 동물 안에도 꼭 약한 놈을 그게 왜냐니까 종족의 번식을 위하여 그 약한 건 도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한 놈만 살아고 강한 놈이 살아야 그 후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유제네틱스죠. 왜 그죠?
인터넷 특서 뭐죠? 우생학. 그 옛날에 그리스에 그 플라톤 같은 사람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몸 약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얼굴 못생긴 사람 결혼 못하겠어. 머리 좋고 얼굴 잘생긴 사람만 결혼해가 그래야 이 후손이 저 훌륭한 후손이 나오지. 비리비리한 놈들 그 괜히 그 자식 낳으면 자식도 비리비리하고 이게 우생학이야.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동물의 세계가 그 약한 놈이 그 잡혀 맥히는 이유가. 근데 그 홉스가 뭐랬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결국 모두가 다 멸치지. 그러므로 국가라는 이 리바야탄, 로아단, 괴물을 하나 만들자. 국가를 괴물이라고 그랬죠. 리바야탄이라고 그랬죠. 엽기에 나오는 괴물. 막강한 힘을 가질 때 별로 선하지 않아요. 국가라는 게 괴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조금 손해를 보고 국가에게 우리 자유를 조금 내줘. 그 대신 우리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국가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 그렇죠? 그 강자를 보호하는 국가는 국가의 권리가 자기가 없어요. 국가가 이 법을 가지고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를 위한 거고, 정의라는 말은 약자를 보호. 내가 그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한 번은 그때는 아직 내가 잘 나갈 때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장관 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한번 내가 그때 주장한 게 국가라는 게 못 되어졌네. 강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 없다. 강자는 가만 놔둬도 자기를 얼마나 약자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겨났어. 국가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장애인 운동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그 교육해가지고 내가 73년에 교육을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교수들, 학생들 뭐 대모하면서 모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러더라고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약자다. 그건 아니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약자가 장애인들이야. 그때는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은 하나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장애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정부가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심각한 약자인 장애인을 뭘 하고 있느냐. 그래놓고 무슨 국가의 자격을 국가가 자격이 없어. 상당히 심하게 작성을 했어요. 마치고 나니까 보사부 장관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미안하다고 했더니 고맙다는 거죠. 그때는 뭐 보사부라는 건 너무 무시를 당할 테니까 그래도 그 보사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그 뒤에 뭐 하여튼 당연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되었지.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원칙이고 정의의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질서 같은 걸로 좀 우리가 존중할 이유가 있어요. 뭐 무조건 모든 질서를 다 존중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투표의 자유가 있는 한 국회가 결정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 법 안 따르겠다. 그건 투표의 자유가 없으면은 말이 되고 또 그 법에 의하여 정당한 벌을 받겠다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시빌 디소이전스라는 게 가능해요. 시민 불복종.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각오를 해요. 법을 어겨놓고는 난 벌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투표의 자유가 없으면은 상관없어요. 그건 뭐 정당한 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투표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우리가 뭐 원하든 안 하든 다수의 결정이라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용을. 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약자가 내가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러나 나도 사회부 때 되면 열심히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은 지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뭐 정의의 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타자주의죠. 장애인들 혹은 사회 약자가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의, 민주주의, 법질서 이것도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이니까 이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잡고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 질문.